나는 평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그 중에는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있었고 평생 일했지만 여전히 가난해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젊었을 때는 다들 비슷했다. 열심히 일하고 더 벌고 싶어하고 더 나은 집과 더 좋은 차를 꿈꿨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차이는 커졌다. 60세 이후에는 같은 나이라도 표정이 달랐다. 어떤 사람은 고요한 평안을 품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불안과 초조로 흔들렸다. 나는 오랜 세월 그 이유를 고민했다. 그리고 결국 깨달았다. 그것은 돈의 차이가 아니라 사고방식의 차이였다. 진짜 부자는 잔고가 아니라 마음의 질서 속에 있었다. 나는 젊은 시절 한 노인 사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 사람은 이미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지만 얼굴에는 이상하리만치 여유가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다. 불안은 가진 게 없어서 생기는 게 아니야. 비교를 멈추지 않아서 생기는 거지. 나는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찔렸다. 그때 나는 늘 남을 보며 살았다. 더 잘난 사람, 더 큰 회사를 가진 사람, 더 유명한 사람, 그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아직 멀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나를 쉬지 못하게 했다. 그러나 그 노인은 달랐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더 얻고 싶은 게 없어. 대신 내가 가진 걸 잃지 않으려 하지도 않아. 그냥 오늘을 잘 살면 그게 부자야.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비교는 평안을 빼앗고 평안은 불을 만든다. 나이가 들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비교의 늪에 빠진다.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애는 아직도, 저 사람은 집을 늘렸는데 나는 아직, 그렇게 자신을 남의 인생의 잣대 위에 올려놓는다. 하지만 그 잣대는 언제나 자신을 깎아내린다. 나는 말하고 싶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비교가 아니라 분별의 시기다. 젊을 때는 남을 따라가는 게 능력이지만 나이 들어서는 나를 지키는 게 지혜다. 나는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어느 노부부가 있었다. 젊었을 때는 큰 부자가 아니었지만 늘 웃음을 잃지 않았다. 남편은 매일 아침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오늘도 밥이 있어서 고맙네. 그 말이 습관처럼 이어졌다. 그러나 반대편에는 또 다른 부부가 있었다. 돈은 훨씬 많았지만 싸움이 잦았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은 왜 저 사람처럼 더 열심히 안 해? 남편은 대답했다. 나는 충분히 노력했어. 그러나 그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다. 그 집에는 늘 불안이 있었다. 나는 둘을 보며 확신했다. 부하가 나는 마음의 대화 방식에서 갈린다. 감사로 시작하는 집은 평안을 낳고 비교로 시작하는 집은 불안을 키운다. 사람은 평생 두 가지 길을 걷는다. 남을 보며 사는 길, 자신을 보며 사는 길. 젊을 때는 경쟁이 그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다. 하지만 60세 이후에도 경쟁으로 자신을 평가하면 인생의 남은 시간은 불안으로 채워진다. 나는 한 번 이런 말을 했다.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남보다 나은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어제 나보다 나은 게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때부터는 속도의 싸움이 아니라 방향의 싸움이기 때문이다. 나는 현대건설을 키우며 수많은 경쟁자를 상대했다. 그러나 나를 진짜 괴롭힌 건 경쟁자가 아니었다. 나 자신이었다. 그 누구보다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나를 몰아붙였고 그 욕심이 때때로 나를 병들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문득 깨달았다. 나는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결핍과 싸우고 있구나. 그 순간부터 나는 조금씩 달라졌다. 타인의 성공을 부러워하기보다 내 실패의 의미를 되새겼다. 그리고 감사했다. 왜냐하면 실패 덕분에 나는 교만을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젊은 사람들에게 자주 이렇게 말하곤 했다. 비교는 발전의 시작일 수도 있지만 평생의 습관이 되면 인생을 갉아먹는 독이 된다. 60세 이후에 불안한 사람들은 대부분 젊을 때부터 비교로 자신을 증명하려 했던 사람들이다. 그들은 남이 자신보다 잘 되는 걸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늘 초조하다. 그러나 부자는 다르다. 그는 남의 성공을 축하할 줄 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남의 성공이 내 실패의 증거가 아니란 것을. 나는 한번 해외 출장 중에 일본의 한 기업가를 만난 적이 있다. 그는 나보다 10살 정도 많았는데 굉장히 편안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은 지금도 이렇게 평온할 수 있습니까? 그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는 오래전에 경쟁을 벌였네. 대신 나 자신과 대화하기 시작했지. 그 한마디가 내 마음을 깊이 파고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넌 요즘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 질문은 내 마음의 방향을 바로 세워주는 나침반이 되었다. 비교하는 마음은 끝이 없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한순간에 평화를 준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비교를 버리고 감사를 습관으로 만든 사람이다. 그들은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이 쌓은 세월의 무게를 사랑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쌓은 시간을 후회한다. 그 차이가 바로 마음의 부와 가난을 가른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비교 속에 있는가 아니면 감사 속에 있는가? 돈이 많든 적든 평안은 그 선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60세 이후에도 평안한 사람은 젊을 때보다 더 크게 성장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인생의 진짜 부를 발견하기 때문이다. 다음 이야기는 그 부를 지키는 또 하나의 지혜, 멈춤의 철학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만이 진짜 부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나는 늘 달리는 것을 좋아했다.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았고 멈추면 세상이 나를 버릴 것 같았다. 젊을 때의 나는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고 휴일이라는 단어조차 몰랐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달릴수록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다. 어느 날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렇게 달리고 있는가? 그 질문에 스스로 대답할 수 없을 때 나는 진정한 의미의 위기를 느꼈다. 그때 깨달았다. 멈추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해지고 멈출 줄 아는 사람은 부자가 된다. 나는 평생을 이 일로 살아왔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나는 가끔씩 멈춤을 배워야 했다. 현대건설이 처음 해외로 진출했을 때 모든 게 불안했다. 사막의 바람, 낯선 언어, 납기 압박, 사람들의 의심. 나는 하루에 몇 번씩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현장 감독이 다급히 뛰어왔다. 회장님, 펌프가 고장났습니다. 이대로면 내일까지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됩니다. 순간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당장 고쳐! 라고 외치려다 문득 멈췄다. 그 순간 떠올랐다. 지금 감정으로 결정하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좋아. 오늘은 공사를 멈춰라. 대신 내일은 원인을 찾아내자. 그 하루의 멈춤 덕분에 우리는 구조적 결함을 발견했다. 만약 내가 불안에 휘둘려 억지로 밀어붙였다면 나중에 더 큰 사고가 났을 것이다. 나는 그때 배웠다.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다. 많은 사람들이 멈추는 것을 두려워한다. 왜냐하면 멈추면 실패한 것 같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말하고 싶다. 멈춤은 실패가 아니라 준비다. 부자는 멈출 줄 알고 가난한 자는 멈추는 법을 모른다. 가난한 사람은 늘 무언가 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 산다. 그래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없다. 반면 부자는 멈춤의 시간을 통해 자신을 점검한다. 그들은 하루의 일과를 마친 뒤 조용히 생각한다. 오늘 나는 어떤 실수를 했는가? 어떤 감정이 나를 흔들었는가? 이런 사색이 쌓여 부자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젊은 시절 항상 일이 곧 인생이다라고 믿었다. 그러나 어느 날 내 아버지가 병으로 누워 계셨다. 나는 일 때문에 병문안조차 자주 가지 못했다. 그날 아버지가 내 손을 붙잡고 말씀하셨다. 주영아, 인생은 일만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멈출 줄도 알아야 해. 그 말이 마음에 남았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나는 처음으로 일을 멈추고 산에 올랐다. 그날 나는 나무를 보며 생각했다. 나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멈춤 속에서 자란다. 바람이 불고 비가 와도 나무는 움직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뿌리는 더 깊이 내려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멈춤은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다. 나이가 들면 우리는 조급해진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이 불안을 키운다. 그래서 더 바쁘게 움직인다. 그러나 나는 단언한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멈춤의 기술을 가진 사람이다. 그들은 조용히 하루를 정리하며 자신과 대화한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멈추면 죽는 줄 안다. 그들은 텔레비전을 켜고 신문을 읽고 세상 소식에 불안해한다. 이 나라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 주식이 떨어지면 어쩌지? 그들은 생각을 멈출 줄 모르기 때문에 불안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나는 한 번은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계는 계속 돌리면 고장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쉬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어떤 직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회장님, 지금 멈추면 손해 아닙니까? 나는 그에게 조용히 말했다.
지금 멈추지 않으면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본다. 그 말은 단순히 일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인생 전체에 해당하는 말이었다. 내가 아는 한 부자는 하루에 꼭 30분씩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가졌다. 그는 그 시간 동안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마음의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 시간이 나를 다시 시작하게 해줍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다시 깨달았다. 멈춤은 재시작의 전제다. 아무리 빠르게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 의미가 없다. 하지만 멈추면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리듬의 문제다. 젊을 때는 하루를 밀어붙이면 성과가 났다. 하지만 나이 들면 밀어붙이는 만큼 삶이 틀어진다. 나는 내 주변에서 많은 노인들을 봤다.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불안하게 움직였고 어떤 사람은 조용히 차 한 잔을 마시며 세상을 바라봤다. 신기하게도 후자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었다. 그는 말했다. 나는 이제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아. 대신 내 마음을 바꾸려 하지. 그 말이 바로 인생 후반전의 지혜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가 아니다. 그것은 성찰이고 준비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 가장 큰 위기를 겪을 때마다 일부러 하루를 쉬었다. 그 하루 동안 아무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불안해했다. 회장님,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하지만 나는 웃으며 말했다. 하루 멈춘다고 세상이 망하지는 않는다. 그 하루의 멈춤 덕분에 나는 늘 더 큰 길을 찾았다. 왜냐하면 불안 속에서는 진짜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지금 이 영상을 듣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불안하다면 멈춰라. 멈춰서 당신의 삶을 한 걸음 떨어져서 바라보라. 그것이야말로 부자의 시작이다. 부자는 행동하기 전에 생각하고 생각하기 전에 멈춘다. 그들은 침묵의 시간을 통해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난다. 그 침묵 속에서 진짜 소리가 들린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하다.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나는 멈춤을 통해 많은 것을 잃었다. 그러나 동시에 더 큰 것을 얻었다. 나의 자만심, 조급함, 욕심이 사라지고 대신 평안과 집중이 생겼다. 나는 그것이야말로 인생 후반전의 진짜 부라고 믿는다. 돈은 사라질 수 있지만 마음의 평안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가끔씩 스스로에게 묻는다. 정주영, 너는 지금 멈출 줄 아는가? 그 질문은 내 인생을 바로 세워주는 나침반이다. 그리고 나는 여러분에게도 같은 질문을 남기고 싶다. 당신은 지금 멈출 용기가 있는가? 멈춤의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그 다음 지혜를 이야기하려 한다. 과거를 놓아야 내일을 잡을 수 있다. 그것이 인생의 세 번째 교훈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미래를 향해 달렸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뒤를 향하는 것을 보았다. 그때가 좋았지. 내가 젊었을 땐 말이야. 그런 말을 습관처럼 내뱉는 사람들이 많았다. 하지만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다. 과거는 교훈이어야지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믿는다. 가난한 사람은 과거를 붙잡고 부자는 내일을 준비한다. 이것은 내가 평생을 살아오며 뼈저리게 느낀 인생의 법칙이다. 나는 건설 현장에서 일할 때 늘 이런 말을 했다. 어제의 실수는 오늘 고치고 오늘의 실수는 내일 배우자. 실패는 반드시 온다. 하지만 그 실패를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 가난한 사람은 실패를 핑계로 삼고 부자는 실패를 연료로 삼는다. 나는 수많은 위기를 겪었다. 현대건설을 세울 때 자금난은 끊이지 않았고 계약은 무너지고 정부의 지원도 없었다. 그러나 나는 한 번도 과거를 원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과거를 자료로 삼았다. 어떤 공정에서 문제가 생겼는지, 어떤 사람의 결정이 회사를 흔들었는지 그런 모든 기록을 남겼다. 그 기록이 훗날 나의 교과서가 되었다. 그래서 나는 말했다. 실패를 기록하라. 그것이 당신의 가장 값진 자산이 된다. 사람들은 나에게 종종 물었다. 회장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실패를 겪고도 무너지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과거를 되돌아보지 않았다. 대신 과거를 정리했다. 후회는 시간을 낭비하게 만들지만 반성은 시간을 절약하게 만든다. 부자는 후회하지 않는다. 그들은 분석하고 교훈을 남기고 다시 움직인다. 반면 가난한 자는 늘 후회 속에 산다.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그때 그 말만 안 했어도. 그렇게 과거를 붙잡고 스스로의 발을 묶는다. 인생의 발목을 잡는 것은
실패가 아니라 그 실패를 붙잡고 놓지 않는 마음이다. 나는 하루를 마칠 때마다 일기를 썼다. 처음에는 단순히 기록이었다. 그러나 점점 그 일기는 나를 비추는 거울이 되었다. 오늘 나는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그 결정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진 않았는가? 나는 오늘 나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그 과정에서 나는 알았다. 인생은 어제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설계하는 일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어제 일기를 펼쳐보고 그 위에 새로운 계획을 썼다. 그것이 나의 루틴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내 인생을 바꿨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세월이 약이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이 틀렸다고 생각한다. 세월은 약이 아니라 칼이다. 그 칼은 반성하는 사람에겐 길을 열어주지만 후회만 하는 사람에겐 상처를 남긴다. 나이 들어 과거의 실패를 붙잡는 사람은 결국 두려움 속에서 늙는다. 그러나 부자는 그 실패를 교훈으로 삼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한다. 그래서 부자는 나이가 들어도 젊다. 젊음은 나이가 아니라 태도다. 내가 한 번은 중동 출장에서 만난 한 노로 엔지니어가 있었다. 그는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도면 위에 눈을 대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이제 좀 쉬셔도 되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는 과거의 명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을 증명하고 싶을 뿐입니다. 그 말에 나는 깊이 고개를 숙였다. 나이 들어도 불안하지 않은 사람은 여전히 내일을 향해 사는 사람이다. 나는 이런 말을 자주 했다. 부자는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지 않고 미래의 가능성을 준비한다. 가난한 사람은 나도 한때는 잘 나갔지라며 옛 이야기를 꺼내지만 부자는 내일은 어떻게 달라질까를 생각한다. 그 차이가 바로 불안과 평안의 경계선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늘 강조했다. 과거의 성공에 안주하지 마라. 어제의 성취는 오늘의 방해물이 된다. 실제로 현대건설이 크게 성장했을 때 나는 일부러 사람들에게 축하잔치를 열지 못하게 했다. 대신 말했다. 우리는 아직 절반이다. 사람들은 의아해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축하의 순간이 방심의 시작이라는 것을. 내가 평생 존경했던 한 말이 있다. 뒤를 돌아보면 넘어지고 앞을 보면 나아간다. 인생은 자동차와 같다. 앞유리는 크고 백미러는 작다. 왜냐하면 뒤를 보는 시간보다 앞을 보는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반대로 산다. 하루 종일 과거의 상처를 떠올리고 잃은 기회만 후회한다. 하지만 그 시간에 한 발만 내딛어도 인생은 달라진다. 후회는 변명을 낳고 반성은 행동을 낳는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를 분석했다. 결론은 간단했다. 그들은 과거에 자기 이미지를 버리지 못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나는 실패할 리 없어. 그런 자존심이 그들을 가두었다. 그러나 부자는 달랐다. 그들은 자신을 계속 업데이트했다. 어제의 자신이 오늘의 자신보다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IMF 외환 위기 당시 많은 기업이 무너졌다. 나 역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때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것은 위기가 아니라 기회다. 내가 다시 배울 수 있는 기회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주영, 네가 배운 게 진짜였는지 보여줘라. 그 말은 내 자신에게 던진 선언이었다. 그 이후 나는 더 단단해졌다. 세상은 항상 변한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은 과거에 묶이고 변화를 배우는 사람은 미래를 잡는다. 나는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지금 어디를 보고 있는가? 과거인가? 아니면 내일인가? 후회 속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는가? 아니면 가능성 속에서 내일을 그리고 있는가? 60세 이후의 삶은 기억의 무게로 사는 것이 아니라 꿈의 방향으로 사는 것이다. 가난한 사람은 기억을 되새기며 시간을 낭비하지만 부자는 내일을 설계하며 시간을 번다. 그 차이가 평생의 차이를 만든다. 나는 확신한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를 정리할 줄 아는 사람이 부자가 된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의 그림자를 짐이 아니라 스승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과거는 당신을 묶는 족쇄가 아니라 당신을 단련하는 학교다. 그것을 깨닫는 순간 불안은 사라지고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이제 다음 이야기는 그 연장선에 있다.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자는 불안을 키우고 스스로 책임지는 자는 평안을 얻는다. 인생의 네 번째 교훈, 바로 책임의 철학이다. 나는 평생 동안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다. 책임은 남이 지는 게 아니다. 내가 지는 것이다. 세상은 언제나 핑계를 찾는 사람과 답을 찾는 사람으로 나뉜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가난한 사람은 핑계를 만들고 부자는 책임을 진다. 이것이 인생의 네 번째 교훈이다. 나도 젊은 시절에는 핑계를 댈 때가 있었다. 돈이 없어서, 부모가 가난해서, 사회가 불공평해서. 그러나 그 핑계들이 나를 조금도 앞으로 나가게 하지 못했다. 오히려 내 발목을 더 깊이 묶었다. 나는 결국 깨달았다. 불행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회피하는 마음에서 온다.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다. 나는 현대건설의 한 프로젝트를 직접 맡고 있었다. 그 당시 우리는 중동 사막의 한 복구 공사를 수주했는데 예상치 못한 모래 폭풍으로 공사가 지연됐다. 본사에서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현지 사정이 문제입니다. 기계가 고장났습니다. 모두가 외부 요인을 탓했다. 나는 회의 자리에서 조용히 물었다. 그럼 이 일에 책임질 사람은 누구인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그 침묵 속에서 중요한 걸 느꼈다. 책임이 사라진 자리에는 발전도 사라진다. 그래서 나는 선언했다. 이 일의 책임은 내가 진다. 그날 이후로 모든 문제를 내일처럼 풀기 시작했다. 밤새 현장을 돌며 모래 속 장비를 하나하나 점검했고 엔지니어와 함께 원인을 분석했다. 결국 우리는 기한보다 3일 먼저 완공했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책임을 지는 순간 문제는 적이 아니라 스승이 된다. 책임을 진다는 건 단순히 내 탓이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그것은 결과를 받아들이고 다음을 준비하는 용기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한다. 상황이 나빴다. 운이 없었다. 그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위로한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 나는 내 실수를 남 탓으로 돌리지 않았다. 실패가 있으면 내가 부족했다고 말했다. 그것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었다. 책임은 무겁지만 그 무게가 바로 성장의 무게였다. 한 번은 내가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이 일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질 건가? 그는 말했다. 회장님이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면 너는 평생 배울 기회를 잃을 것이다. 책임은 힘든 일이지만 그것을 짊어지는 순간 사람은 성장한다. 반대로 책임을 남에게 넘기는 사람은 결국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자신의 인생의 운전대를 남에게 맡기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이런 경향이 있다. 그들은 늘 누군가를 탓한다. 정부가, 회사가, 세상이. 그러나 부자는 다르다. 그는 말한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나 자신이다. 나는 사업 초기에 은행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한 적이 있다. 그때 주변 사람들은 나를 위로했다. 지금 시대에 그건 불가능해요. 정부도 도와주지 않아요.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은 내 탓이다. 내가 아직 설득하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은행장을 직접 찾아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지만 내 일꾼들은 당신 돈보다 더 값진 사람들이요. 그들이 일하면 당신 돈은 절대 손해보지 않소. 결국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꿨다. 책임지는 사람은 남을 설득할 수 있고 남을 설득하는 사람은 세상을 움직인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수많은 실패를 봤다. 그러나 그중 대부분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책임의 부재에서 비롯됐다. 책임이 없는 사람은 결국 불안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책임을 지는 사람은 평안하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가 자기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감당했다. 이 한마디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는 60세가 넘어서도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었다. 오늘 나는 어떤 일에 책임을 지고 있는가? 나이가 들면 많은 사람이 책임을 내려놓으려 한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나 나는 그 반대였다. 이제야 진짜 책임을 질 때다. 젊을 때는 내 일만 생각했지만 나이 들어서는 내 주변 사람들의 인생까지 책임져야 했다. 그것이 진짜 리더의 자세다. 책임은 무거울수록 가치가 있다. 나는 한 번은 젊은 후배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회장님, 저는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요. 나는 대답했다. 경험은 책임을 질 때 생긴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배우지 못한다. 두려움은 책임을 피하려는 마음에서 생긴다. 그러나 용기는 책임을 받아들이는 마음에서 자란다. 책임은 두려움을 이기는 약이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결과를 예측하지 않아도 된다. 이미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결과가 나올 때마다 남의 탓을 해야 하니까 그 불안은 끝이 없다. 나는 이런 사람을 많이 봤다.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이렇게 된 건 누구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 말은 결국 자신에게 하는 말이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었다. 책임은 무겁지만 동시에 가장 자유로운 길이다. 책임을 진다는 건 남 탓을 멈추는 순간이며 그 순간부터 진짜 평안이 시작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책임을 지는 사람만이 자유를 얻는다. 왜냐하면 책임을 진다는 건 내가 선택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내가 선택했으니 결과 또한 내 것이다. 그것이 바로 자유의 본질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당신의 인생에서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는가? 부모인가 사회인가 운명인가? 그 탓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부자는 자신을 탓하지 않는다. 대신 자신을 바꾼다. 그 차이가 인생을 갈라놓는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진짜 평안은 책임에서 온다. 돈을 많이 벌어도 책임 없는 사람은 늘 불안하다. 그러나 돈이 없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당하다. 그런 자신을 믿기 때문이다. 나는 그렇게 살았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책임을 지는 사람은 두려움을 넘어선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인생을 다스린다. 다음 장에서는 바로 그 두려움을 이기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겠다. 두려움은 가난한 자의 그림자이지만 용기는 부자의 불빛이다. 나는 수많은 위기 속에서 살았다. 사업이 흔들릴 때도 있었고 나라의 경제가 무너질 때도 있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나를 무너뜨린 건 위기 그 자체가 아니었다. 진짜 적은 두려움이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심장을 조여온다. 나는 그걸 누구보다 잘 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두려움을 느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두려움과 싸우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그 법을 깨달은 순간 나는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젊은 시절 나는 늘 불안했다. 하루라도 일거리가 끊기면 가족이 굶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큰 계약이 무산되면 회사가 문을 닫을지도 모른다는 압박, 두려움은 언제나 내 곁에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깨달았다. 두려움은 없애야 하는 게 아니라 길들여야 하는 것이다. 나는 두려움을 내적으로 두지 않았다. 대신 그걸 내 스승으로 만들었다. 두려움은 나에게 말했다. 지금 네가 부족하다는 신호다. 그래서 나는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멈추지 않고 준비했다. 공부했고 사람을 만났고 현장을 더 들여다봤다. 두려움이 클수록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나는 한 번은 해외 건설 현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다. 외국 파트너와의 계약이 위태로워지고 공사비를 받지 못할 위험에 놓였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서 한참을 걸었다. 사막의 바람은 뜨겁고 별빛은 멀었다. 마음속에서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정주영, 두려워할 시간에 행동해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나는 직접 상대 회사를 찾아갔다. 통역도 없이 종이에 그림을 그리며 말했다. 이 계약은 당신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함께 성공할 수 있다. 그 진심이 통했다. 결국 계약은 유지되었다. 그때 깨달았다. 두려움은 생각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 행동으로만 이길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나도 도전하고 싶은데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러나 나는 말하고 싶다. 무서워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무서운 것이다. 두려움은 움직이지 않는 사람에게만 잘한다. 걸음을 내딛는 순간 두려움은 뒤로 물러난다. 나는 늘 그랬다. 두려움을 느낄 때마다 오히려 더 큰 결정을 내렸다. 현대조선소를 지을 때도 그랬다. 아무도 믿지 않았다. 한국에 조선소를 지을 수 있겠냐? 불가능하다. 모두가 고개를 저었다. 나 역시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말했다. 해봤어? 그 한마디가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꿨다. 두려움은 해보지 않은 사람의 상상일 뿐이다. 두려움을 다스리는 사람은 현실을 직시한다. 하지만 두려움에 지는 사람은 현실을 피한다. 나는 두려움이 올 때마다 그것을 메모했다. 지금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그 두려움은 현실인가 상상인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상상 속에서 커진 그림자에 불과했다. 현실은 생각보다 덜 무섭다. 그러나 상상은 늘 현실보다 더 잔인하다. 나는 그걸 깨닫고 나서 상상의 두려움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 대신 현실을 보았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 질문 하나가 나를 구했다. 두려움을 이기는 또 하나의 방법은 책임감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두려움은 책임 없는 마음에서 자란다. 자신이 선택한 일에 책임을 지면 두려움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기 때문이다. 남의 평가는 무섭지만 내 신념은 무섭지 않다. 내가 한 결정에 내가 책임을 진다면 설령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책임은 두려움을 줄이는 가장 강력한 약이다. 내가 현대건설을 이끌며 가장 두려웠던 순간은 사람을 잃을까 봐였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나는 항상 이렇게 말했다. 회사가 어려워도 사람부터 지켜라. 왜냐하면 두려움을 이기는 힘은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다. 혼자 있을 때 두려움은 커진다. 하지만 함께 있을 때 두려움은 작아진다. 나는 팀원들과 밤을 새우며 이야기했다. 서로의 불안을 나눴고 서로의 용기를 빌렸다. 그렇게 우리는 버텼다. 가난한 사람들은 두려움을 숨긴다. 괜찮아요. 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불안이 숨어 있다. 반면 부자는 두려움을 인정한다. 나는 두렵다. 하지만 해보겠다. 그것이 용기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움 속에서도 움직이는 것이다. 나는 수없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 두려움 덕분에 나는 끊임없이 배웠고 더 강해졌다. 두려움을 피하면 작아지고 두려움을 마주하면 커진다. 나는 한 번은 젊은 기자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 회장님은 무서울 때가 없었습니까? 나는 대답했다. 매일 무섭다. 그러나 그 무서움 덕분에 매일 성장했다. 젊은 사람들은 종종 두려움을 수치로 여긴다. 하지만 나에게 두려움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죽은 사람은 두렵지 않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두렵다. 그러므로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력이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도전을 피한다. 실패하면 회복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이다. 60세 이후의 인생은 안전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해야 한다. 두려움을 피하면 평안할 것 같지만 결국 불안이 더 커진다. 왜냐하면 마음속에는 이대로 괜찮을까? 라는 질문이 남기 때문이다. 반면 두려움을 마주한 사람은 실패해도 후회하지 않는다. 그는 말한다. 나는 해봤다. 그것이 인생의 자부심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느낀다는 것은 아직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두려움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늘 두려움과 함께 살았다. 그러나 그 두려움 덕분에 나는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 두려움은 나를 멈추게 하지 않았다. 대신 나를 준비시켰다. 이제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실패인가? 변화인가? 아니면 나이 드는 것인가? 그 두려움을 피하지 말라. 마주하라. 그것이 당신을 성장시킬 것이다. 나는 평생을 살아오며 배웠다. 두려움은 부자를 시험하고 불안은 가난한 자를 삼킨다. 부자는 두려움을 통해 단단해지고 가난한 자는 두려움 속에서 주저앉는다. 당신은 어느 쪽인가?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마라. 대신 두려움을 이끌고 함께 걸어라. 그때 당신의 인생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자. 그것은 신뢰에 관한 이야기다. 신뢰를 잃은 사람은 결국 자신도 잃는다. 부자의 6번째 철학은 바로 믿음의 힘이다. 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신뢰라는 것을 아주 늦게 깨달았다. 돈보다 명예보다 심지어 가족보다도 먼저 지켜야 할 것이 바로 신뢰였다. 왜냐하면 신뢰는 불을 낳지만 불신은 불안을 낳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수없이 많은 계약서를 써봤지만 그 모든 계약보다 강력한 것은 말이었다. 한 번의 약속을 지키면 신뢰가 쌓이고 한 번의 거짓을 내뱉으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나는 그렇게 배웠다. 나는 젊은 시절 한 상인에게서 쌀 가마를 외상으로 샀다. 돈이 없어 다음 달에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때 그 상인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자네 눈빛을 보니 믿을 수 있겠네. 하지만 약속은 생명과도 같은 것이야.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약속한 날 나는 새벽부터 걸어서 그 상점으로 갔다. 빚을 갚으러 가는 길이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다. 그때 깨달았다. 신뢰는 갚는 돈보다 더 값지다. 나는 사업을 하면서도 그 원칙을 지켰다. 해외 바이어와 계약을 맺을 때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문서보다 내 말을 믿으시오. 그 말은 결코 허세가 아니었다. 실제로 한 번은 일본의 대형 조선사와의 거래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들은 우리를 의심했고 계약금을 미루었다. 나는 직접 도쿄로 날아가서 말했다. 당신이 나를 믿지 않는다면 그 불신의 대가를 나도 감당하겠소. 하지만 한 번만 믿어주시오. 결국 그들은 내 손을 잡았다. 그 계약이 바로 현대조선소의 첫 해외 프로젝트였다. 사람들은 그걸 운이라고 했지만 나는 알았다. 그것은 운이 아니라 신뢰의 결과였다. 돈은 오늘 잃어도 내일 다시 벌 수 있다. 그러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평생을 바쳐도 되찾기 어렵다. 나는 직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다. 돈은 회사의 피지만 신뢰는 회사의 심장이다.
피는 흘러나도 다시 만들어지지만 심장이 멈추면 모든 게 끝난다. 실제로 나는 신뢰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손해를 감수했다. 공사비를 제때 받지 못해도 먼저 상대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계약 조건이 불리해도 약속을 어기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런 나를 보고 손해보는 장사꾼이라고 했다. 그러나 몇 년 뒤 그들이 나를 다시 찾았다. 왜냐하면 세상은 결국 신뢰 위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종종 말한다. 세상은 정직한 사람을 바보로 만든다. 하지만 나는 단호히 말한다. 정직한 사람은 바보처럼 보여도 결국 이긴다. 정직은 느리지만 절대 쓰러지지 않는다. 나는 현대건설을 일으킬 때도 그랬다. 현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의 임금이 늦어질 때 나는 먼저 내 월급을 줄였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당신의 땀은 절대 헛되지 않는다. 그 말 한마디로 사람들은 다시 일어섰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로 묶인 관계의 힘이었다. 나이가 들면 신뢰의 무게는 더 커진다. 젊을 때는 돈을 잃는 것이 무섭지만 60세가 넘으면 신뢰를 잃는 것이 더 두렵다. 왜냐하면 그 나이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시간보다 함께 걸어온 사람들의 마음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나는 늘 내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으로 모이는 게 아니라 신뢰로 모인다. 신뢰로 맺어진 관계는 어떤 폭풍이 와도 끊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돈으로 맺어진 관계는 바람에도 흩어진다. 한 번은 오래 함께한 거래처 사장이 나를 찾아와 울며 말했다. 회장님, 이번엔 정말 못 갚을 것 같습니다.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좋아. 대신 다음엔 반드시 약속을 지켜라. 그는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고 했다. 그리고 몇 년 후 그는 나에게 도움을 돌려주었다. 그것이 신뢰의 순환이다. 신뢰는 빚이 아니라 씨앗이다. 심은 만큼 반드시 돌아온다. 가난한 사람일수록 신뢰를 쉽게 버린다. 그들은 순간의 이익에 눈이 멀어 약속을 깨고 거짓말을 한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돈은 오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불신 속에서 번 돈은 마음의 평안을 앗아가기 때문이다. 반면 부자는 이를지라도 약속을 지킨다. 그들은 단기적인 손해보다 장기적인 신뢰를 선택한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신뢰가 더 큰 부를 만들어낸다. 나는 나 자신에게도 약속을 지키려 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겠다고 정한 뒤 10년 넘게 단 하루도 어기지 않았다.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의 신뢰였다. 스스로의 약속을 어기는 사람은 남의 신뢰도 얻을 수 없다. 신뢰는 남과의 관계 이전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 나는 내 말을 믿는가? 그것이 부자의 시작이다. 신뢰는 숫자로 증명되지 않는다. 그것은 시간이 쌓여야만 드러난다. 나는 현대를 일으키며 40년 넘게 사람들과 함께했다. 그 기간 동안 나를 떠난 사람도 있었지만 끝까지 함께한 사람도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에게 항상 같은 말을 했다. 내가 너를 믿는 한 너도 나를 배신하지 마라. 그 신뢰가 있었기에 우리는 수많은 위기를 넘을 수 있었다.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가? 신뢰는 때로 배신을 낳기도 한다. 그러나 신뢰를 두려워하면 아무 관계도 쌓을 수 없다. 신뢰는 위험하지만 불신은 파멸이다.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상처받을 각오를 하는 일이다. 그러나 그 상처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진짜 관계가 생긴다. 60세 이후의 인생에서 진짜 부자는 돈이 아니라 사람을 남긴 사람이다. 그는 말한다. 나는 신뢰를 남기고 간다. 반면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아직 의심이 남는다. 그 차이가 인생의 마지막을 바꾼다. 나는 믿는다. 신뢰를 남긴 인생은 절대 가난하지 않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것은 인생의 7번째 법칙이다. 신뢰 다음에 오는 것은 절제다. 신뢰가 인간관계를 지킨다면 절제는 자신의 내면을 지킨다. 부자는 욕망을 다스리고 가난한 자는 욕망에 휘둘린다. 다음 장에서 나는 그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욕망을 다스리는 자만이 평안을 얻는다. 나는 젊은 시절 욕망이 나를 이끌었다. 가난을 벗어나야 했고 성공해야만 했다. 그래서 나는 밤을 새웠고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렸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되었다. 욕망이 나를 살렸지만 절제가 나를 지켰다는 사실을. 부자는 욕망을 이용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욕망에 이용당한다. 그 차이는 작지만 인생을 갈라놓는다. 나는 욕망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욕망은 인간의 본능이다. 하지만 그 욕망이 방향을 잃으면 그것은 불안의 씨앗이 된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다. 그들은 돈을 벌었지만 마음은 더 가난해졌다. 왜냐하면 더라는 단어에 사로잡혔기 때문이다. 조금만 더 벌면, 조금만 더 오르면, 하지만 그 조금은 끝이 없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다. 욕망의 끝에는 만족이 아니라 공허가 있다. 나는 한동안 돈을 벌기 위해 일했지만 나중엔 깨달았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다. 돈은 사람을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그릇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다. 그릇이 작은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잃을 게 많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반면 그릇이 큰 사람은 돈이 많을수록 여유로워진다. 왜냐하면 그는 돈을 지배하지 돈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40대 초반에 처음으로 큰 돈을 만졌을 때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이 돈에 내가 끌려가지 않겠다. 그 후로 나는 절제를 습관처럼 삼았다. 새 차를 사고 싶을 때 나는 물었다. 이 차가 나를 높여줄까? 아니면 내 마음을 흔들까? 집을 옮길 때도 나는 생각했다. 더 큰 집이 나를 편하게 할까? 아니면 나를 불안하게 만들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더 크면 더 좋다고 믿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했다. 크면 관리해야 한다. 관리엔 에너지가 든다. 에너지를 잃으면 자유를 잃는다. 그래서 나는 꼭 필요한 것만 가졌다. 절제는 불편함이 아니라 자유였다. 나는 한 번 일본의 한 대기업 회장을 만난 적이 있다. 그의 집은 생각보다 소박했다. 나는 물었다. 이 정도 집이면 더 큰 집에서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는 웃으며 말했다. 집이 커지면 발자국 소리가 커진다네. 그건 마음의 여유를 빼앗지. 그 말이 내 마음에 깊이 남았다. 절제는 단순히 덜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줄이는 일이다. 욕망이란 것은 원래 끝이 없다. 하지만 절제는 그 욕망의 경계를 만들어준다. 나는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많이 벌고 싶으면 먼저 덜 써라. 덜 쓰는 습관이 부의 시작이다. 실제로 절제는 단순한 경제적 절약이 아니라 정신적 자립이다.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는 세상의 유혹을 거부할 줄 안다. 반면 절제가 없는 사람은 끊임없이 비교하고 끝없는 욕망 속에서 불안해진다. 나는 어느 날 회의 중에 젊은 간부에게 물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가장 원하나? 그는 대답했다. 더 많은 연봉과 더 큰 직책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좋다. 하지만 그 욕망이 너를 끌고 가게 두지 마라. 너는 그 욕망의 주인인가? 아니면 종인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며칠 후 그는 나를 찾아와 말했다. 회장님, 그 질문이 저를 깨우쳤습니다. 저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제 욕망이 저를 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걸 깨달은 네가 이제 진짜 부자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점을 본다. 그들은 욕망을 이룬 사람을 부러워하면서도 자신이 욕망에 끌려다닌다는 사실은 모른다. 그들은 소비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려 하고 소유를 통해 행복을 찾으려 한다. 하지만 행복은 가지지 않은 것들 얻는 데서 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미 가진 것을 지키는 데서 온다. 절제는 바로 그 지키는 힘이다. 나는 지금도 기억한다. 어느 날 한 투자자가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왜 그렇게 큰 기회를 자꾸 놓치십니까? 나는 대답했다. 나는 모든 기회를 잡을 만큼 젊지 않소.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모든 걸 잡는 것이 아니라 잡을 만한 것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절제는 선택의 기술이다. 그리고 선택은 인생의 품격을 결정한다. 절제는 욕망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나는 늘 욕망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나를 전진시키는 연료로 썼다. 하지만 연료는 불을 피우되 폭발시켜서는 안 된다. 나는 욕망이 나를 삼키지 않도록 늘 경계했다. 절제는 욕망의 손잡이다. 손잡이가 없으면 욕망은 폭주한다. 나이가 들수록 절제는 더 어려워진다. 왜냐하면 경험이 많을수록 나는 안다는 착각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안다. 그래서 욕망이 생길 때마다 스스로를 멈추게 한다. 나는 지금도 욕망이 올라올 때마다 내 안의 목소리를 듣는다. 정주영, 이건 꼭 필요한가? 그 질문 하나로 수많은 실수를 막을 수 있었다. 절제는 자유의 또 다른 이름이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돈에 끌려가고 욕망에 흔들리고 타인의 기준에 휘둘린다. 하지만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은 스스로의 길을 간다. 그는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자신의 리듬으로 살아간다. 나는 그것을 인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깨달았다.
절제는 단순함 속의 평화 그 자체다.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지금 당신은 욕망의 주인인가 아니면 욕망의 노예인가? 절제는 단순히 참는 게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아끼는 행위다. 욕망이 많을수록 절제의 지혜가 필요하다. 절제가 없는 분은 오래가지 못한다. 그러나 절제를 아는 분은 대를 이어간다. 이제 나는 다음 이야기를 하려 한다. 절제의 끝에는 나눔이 있다. 절제는 나를 지키는 힘이고 나눔은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다. 부자는 절제한 것을 나누고 가난한 자는 욕망을 쫓다 잃는다. 인생의 마지막 법칙, 그것은 바로 나눔의 철학이다. 나는 인생의 마지막에 이르러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다. 진짜 부는 쌓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다. 젊을 때 나는 부자가 되기 위해 온 힘을 다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달았다. 돈은 쌓을수록 불안해지고 나눌수록 평안해진다는 것을.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더 가져야 한다고 말하지만 부자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말한다. 그 차이는 단지 돈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크기에서 비롯된다. 나는 내 평생의 경험으로 확신한다. 나누는 사람은 잃지 않고 움켜쥐는 사람은 결국 잃는다. 내가 사업을 하던 시절 IMF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였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일터를 잃었다. 그때 나는 고민했다. 이대로 회사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보내야 할까? 하지만 나는 결단했다. 사람부터 살려야 한다. 그래서 모든 임원들의 급여를 줄이고 공장 임시직의 해고를 막았다. 그 해 회사는 적자를 냈지만 사람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남았다. 몇 년 후 나라가 회복되자 그 믿음이 다시 회사를 일으켰다. 나는 그때 확신했다. 나눔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많은 사람들은 나눔을 있는 사람이 베푸는 일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다. 나눔은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다. 100원을 가진 사람이 10원을 나누면 그것은 10%의 사랑이고 1억을 가진 사람이 1천만 원을 내도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단순한 계산일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돈이 거의 없을 때에도 밥 한 그릇을 나누며 친구를 도왔다. 그때의 마음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나눔은 불을 부르는 씨앗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돈은 흘러야 산다. 멈추면 썩는다. 물이 흐를 때 강이 되고 멈추면 썩은 웅덩이가 되듯 돈도 마찬가지다. 돈을 움켜쥐는 사람은 불안해진다. 왜냐하면 언제 잃을까 걱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돈을 나누는 사람은 자유롭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서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나눔을 통해 내 마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 마음이 나를 부자로 만들었다. 나는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도왔다. 하지만 그중 가장 보람이 있었던 일은 돈으로 도운 것이 아니라 기회를 나눈 일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나를 찾아왔다. 회장님, 저도 언젠가 회장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지금 네가 가진 건 무엇이냐? 그는 대답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그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기회로 만들어라. 나는 그에게 작은 현장 일을 맡겼다. 그리고 10년 후 그는 훌륭한 현장 소장이 되었다. 나는 깨달았다. 진짜 나눔은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주는 것이다. 나눔은 단순히 남을 위한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정화하는 과정이다. 사람은 주는 순간 자신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깨닫는다. 반면 받기만 하는 사람은 늘 결핍 속에서 산다. 나는 가난했던 시절에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갚으려 했다. 그것이 내 자존심이었고 동시에 내 감사의 표현이었다. 세상은 나눔으로 연결된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했다. 받은 만큼 돌려줘라. 돌려줄 수 없으면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줘라. 그것이 인생의 순환이다.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다. 60세 이후의 부자는 통장에 숫자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나눌 사람이 많은 사람이다. 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봤다. 돈은 많지만 식탁에 함께 앉을 친구가 없는 사람들. 그들은 늘 외로워했다. 반면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늘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들은 웃고 있었다. 나눔은 외로움을 없애는 가장 따뜻한 부다. 나는 한 번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회장님, 그렇게 나누면 남는 게 없잖아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남는 게 없다고? 아니, 나눌수록 내 마음이 남는다. 돈은 사라져도 마음은 남는다. 그 마음이 내 인생을 지탱했다. 나눔은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투자이자 가장 오래가는 유산이다. 나는 아들들에게도 늘 이렇게 가르쳤다. 재산을 물려주는 건 쉽다. 그러나 마음을 물려주는 건 어렵다. 그러니 재산보다 마음을 나눠라.
물질은 세월이 지나면 사라진다. 하지만 마음으로 나눈 신뢰, 존중, 따뜻함은 세대를 이어간다. 그것이 진짜 부자의 유산이다. 가난한 사람은 잃을까봐 나누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잃고 있다. 불안을 잃지 않고 평화를 잃고 사람을 잃는다. 반면 부자는 잃을까봐가 아니라 살리고 싶어서 나눈다. 그래서 그들은 더 큰 신뢰와 존경을 얻는다. 나눔은 단순히 주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는 예술이다. 나는 죽기 전 내 재산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결심했다. 누군가는 나에게 물었다. 회장님, 후회되지 않습니까? 나는 말했다. 아니, 이제야 진짜 내 것이 된 것 같네. 왜냐하면 나는 내 손으로 쥐고 있을 때보다 누군가의 손에 건넬 때 더 큰 행복을 느꼈기 때문이다. 소유는 불안을 낳고 나눔은 평안을 낳는다. 나는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금 당신이 가진 것이 많든 적든 상관없다. 그 안에서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다면 이미 당신은 부자다. 왜냐하면 나눔은 가진 자의 특권이 아니라 깨달은 자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나눔은 삶의 완성이다. 이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보며 조용히 웃는다. 가난 속에서 시작해 수많은 실패와 두려움을 거치며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다. 그것은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들,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다. 그것이 진짜 부자다. 나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나누는 자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이미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당신의 손에 남을 것은 돈이 아니라 나눈 기억이다. 그 기억이 따뜻하다면 당신은 성공한 인생이다. 그리고 나는 확신한다. 나눔으로 끝나는 인생은 평안으로 완성된다.